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네, 저는 이름표를 집에 놓고 와가지고요. 제 와이프가 만들어준 제 마스코트 인형입니다. 곰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부 강경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왜 그 이름도 강경한 강경훈 알아요? 이름부터. 아, 이름부터 강경한.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무 기자 오늘 막방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짧은 휴직을 할 예정. 휴직이요? 휴직 아니에요? 휴가죠. 아 휴가. 아 짧은 네, 휴가. 아 휴가를 할 예정이어가지고. 도비는 아, 2주간 네. 자유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딱 대선 직전에 어떻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선거를 하기 전에 돌아오는 건가요? 네, 6월 1일 아마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 휴직 아니고 휴가라고 하네요. 제가 몰랐어요. 휴직인 줄 알고. 5개월 된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기 보러 갑니다. 어머 좀 게임할게. 애국자야. 네. 원래 이제 우리 선배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네, 중요한 시기니까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상과 달리 너무 훈훈한데 당혹스럽네요. 아무튼 우리 조한무 기자가 한껏 인기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2주간의 이 휴식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더 아주 멋진 모습 기대를 하겠습니다. 휴식이 맞아요? 이감 그 육아로 거의 뭐 이렇게 초췌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감 육아라는 또 굴레라고 하기는 아니고 너무 기대됩니다. 설렙니다. 네. 와이프가 보고 있으니까 진심이 느껴지십니다. 해봐야 뚝뚝 떨어지죠. 이게 과연 며칠 만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으니까. 시사콜콜에 꼭 내가 필요하대 이러면서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1부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강경훈 기자가 첫 번째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인선과 관련한 좀 내용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네네. 거의 뭐 내란 선대위 이런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고, 뭐 내란과의 동행 이런 표현도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김문수야 뭐 한덕수랑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단일화 얘기 나오고 나서 내란 연대 뭐 이런 비판도 세게 받았었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그 윤석열 내란 사건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를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노골적 아니에요? 석동현 변호사를? 지금 재판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고 해요. 그 1983년 초에 서울대 법대 졸업을 앞두고 석동현이 졸업 앨범 제작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 중요한 중책을 맡으셨네. 그때 친하게 지냈던 형 김모 씨가 이제 가짜 서울대 법대생이다.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알게 돼서 윤석열과 남기춘과 함께 신림동 일대를 뒤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별 이상한 사건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기춘은 이제 그 검사 출신인데 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여기 관여했던 좀 문제적 인물이기도 하고. 끼리끼리 좀 놀았던 거죠. 아무튼 그때부터 석동현은 윤석열과 좀 돈독하게 지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을 영입을 해서 하필 그 사람은 그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는 윤석열의 입 역할을 했었죠. 윤석열 그 윤곽근 변호사와 함께 그리고 현재 탄핵 심판에 이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사건도 변호하고 있고 변호사이긴 한데 사실상 극우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친일 발언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친일 발언. 2019년 문재인 하야 집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 이런 말을까지 합니다. 반역하는 행위가 아니면 친일파도 하겠다? 네. 친일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소리 거야, 하는 대체? 네, 뭔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게 뭐 차관급이에요. 네네. 태영호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한테 줄을 서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공천은 못 받았어요. 예, 24년 총선에서 그 공천을 못 받고 자유통일당 정광훈 예, 입당을 해가지고 비례 2번으로 출마하는데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굳이 그렇죠. 콕 집어서 김문수가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연결하는 매개겠죠. 석동현이 이제 그럴 텐데 물론 윤석열의 입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분은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부정선거론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정광훈과 함께 부정선거론을 윤석열 정부 전부터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부터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 주장했었던 부정선거론의 이제 창시자는 아니고 설파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믿고 있는 그 부정선거 공신이 상당한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선거에 처음 나왔을 때 부정선거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석동현하고 관계가 계속 있었던 사람이니까 윤석열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언급됐을 때부터 그 대선에 본격적으로 출마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준 사람이 석동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이제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중에 좀 자유롭고 좀 접근 가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석동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뭐 학생 때는 어땠고, 뭐 친구가 왜 구술을 했는지 아냐, 뭐 사실을 앞두고 2차인가, 뭐 2차를 앞두고였나, 대구인가 어디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갔고, 뭐 시험 전전날인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설파했었던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 단지 가까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란을 옹호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그 입을 열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부정선거론. 네. 결국 여기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내란만 이제 관심이 있는데 내란의 원인이었던 내란은 왜 발생했는가? 공식적으로는 뭐 비공식적으로는 김모 씨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비공식적 원인이잖아요. 갑자기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그 김모 씨와 명모 씨의 뭐 이 문제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부정선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의 화신이 지금 이 선대본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사람이 그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윤석열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국민 조직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분열했다고 하잖아요. 정광훈과 소년보파로. 네. 소년보파가 전한길, 석동현 등이 이제 모여든 거라고 하고 뭐 둘 사이의 관계가 경쟁적 관계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사람들을 긁어 모았단 말이에요. 변호인단으로. 이러면서 그 변호인단의 대표, 국민 변호인단,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의 변호인단이 아니라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불리는 그 단체의 대표로 석동현이 나섰죠. 그래서 이번에 된 게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이잖아요. 시민사회라는 건 시민사회 단체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시민사회 단체가 뭐냐? 요 태극기 단체들이라는 거죠. 서부지법, 난동, 폭동, 예수역들까지. 네. 그리고 뭐 그분들이 시민사회 단체. 그 왜 백골단이 뭐 맞아요. 반공 청년단 뭐 있잖아요. 맞아요. 반공청년단. 그래서
헬멧 쓰고 국회에 나타났다가. 맞아. 근데 그 국회 말고 다른 행사에서 그걸 소개한 사람이 이제 석동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란에 굉장히 깊숙하게 일련의 과정에 깊숙하게 관계한 인물이고 그걸 넘어서서 요 내란의 전체적인 코어가 되는 부정선거론의 화신이어서 어떻게 될지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죠. 이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내란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의 변호인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근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국방안보 특보를 맡았는데 이 사람은 지난 2월에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조치, 비상수단을 썼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일거에 척결은 뭐야? 야당 다 죽이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정당한 계엄이었다는 그런 걸 설파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선대위의 네거티브 공동 대응 단장에 임명된 최기식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문제적 사람입니다. 그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 계엄 작전을 구상하고 좀 주도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들어보셨죠? 네네. 그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야, 진짜. 이런 사람을 변호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사건을 변호하는 인물들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내란을 이제 설파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네. 또 가장 좀 충격적인 거는 그 광주 5.18 때 그 광주 학살 작전을 현장 지휘했던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이 사람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이건 애초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이건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회에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육사 동기죠. 그렇죠. 육사 동기고 사석에서는 전두환한테 이제 반말도 하고 두하나라고 불렀죠. 그쵸. 대통령 시절에도 맞습니다. 두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세 명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은 동기니까 사석에 술 먹으면 각하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두환이 태우야라고 불렀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술 취하면 두하나 왜? 뭐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친 두 명과 이제 동기인 게 이제 정호용이었죠. 실제로 그 5공화국 드라마에 사석에서 반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야, 현실 고증이 아주. 나무 위키에서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많이 나와요. 영화에 많이 나오고 이제 5.18 당시 12.12 쿠데타 당시에는 이제 대구에 있었나 54단이 이제 후방에 있어서 이 사람은 직접 가담하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온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와야 되는데 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밑에 있었고 그거에 약간 그러면 농공행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5.18 때 열심히 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는데 뭐 중론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특전사령관이 됐으니까 계엄 상황에서 12.12 끝나고 그렇죠. 네, 끝나고 이제 특전사령관이 되면서 이제 뭐 5.18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죠. 아니 5.18 당시에 열심히 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하는데 공을 세웠겠습니까? 그런 공을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쿠데타 이후에 특전사령관이 돼서 그 이듬해 5.18 때 광주랑 서울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공수부대한테 보고도 받고 광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겠죠. 현장 상황도 직접 확인하고 뭐 진압계획 세우고 이런 걸 좀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국 수습 방안 회의 이제 주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랑 그런 회의도 수차례 했고 그리고 계엄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네. 뭐 어떤 처벌을 받았길래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지? 일단 전두환 때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하고 내무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노태우 때 87년 이후에도 국방장관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네. 이제 97년에 이제 내란 세력들을 네. 척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법정에 서서 그 내란 모의 참여죄 네.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죄 이 혐의로 징역 7년을 7년 선고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7년밖에 안 받아요? 원래 내란죄 이런 건 아니 종범이라서요. 종범이라서? 네, 주범이 아니다. 주범은 전두환 노태우고. 근데 7년을 살고 이제 나와서 살 리가 있나요? 사면됐죠.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주범이 사면됐는데. 하긴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아주 잘 먹고 잘 지내셨군요. 아직 90세를 넘겨서도 아주 잘 살고 있는 걸로. 이 이후에는 정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정치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든 정당이 어쨌든 노태우 때 만든 정당이 민자당이잖아요. 민자당이 이제 그 군부 민정당과 이제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모여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민정계의 인물이었죠. 국회의원도 했고, 근데 이제 또 요런 과정에서 약간 팽을 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도 좀 나왔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기가 막힌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래서 재산이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짜증나. 이런 인간이 패가망신을 안 하고 재산까지 많은 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진짜 갑자기 분노가 가뜩이나 여기다 갑자기 분노가 막 치솟네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 봤더니 그 김문수가 출마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이런 모임 그러니까 그런 선언 같은 게 전직 있었어요. 의원 모임 선언. 네. 거기에 이제 발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배니까.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다고 모셨구나.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도 모자라서 이제 전두환 때 이 망령을 그러니까요. 망령도 아니지 살아있는 망령인데 아무튼 갔다가 불러가지고 지금 뇌 정지 상태인 것 같아. 약간. 그래서 내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내란과 구내란을 연결하는. 신구 내란. 그렇죠. 신구 내란 연합 뭐 이런 게 아닐까.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 다 죽었고요. 그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혼자 살아남아 있어요. 다 죽어서 전두환도 죽고 뭐 노태우도 죽고. 아니 이 사람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대체 내란 이거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상징이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그 상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적응이 안 된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은 완전히 시대 적응을 한 것이거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였으면 상상 못할 일인데 이른바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네 이런 극우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의 반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이제 이 민주화 이후의 시대의 변화를 못 읽는 것인가, 혹은 반대로 지금 준동하고 있는 극우들의 그런 흐름의 반영인가. 후자겠죠, 후자. 저는 그래서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윤석열의 쿠데타를 무슨 개몽령인이 이딴 소리로 이걸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진짜 그 국민들을 학살했던 5.18까지 거기에 가담했던 핵심 인물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것도 실제 그 정서가 존재해요.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런 폭동 일으켰던 그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에서의 이제 코어층,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코어층은 사실 몇 년 전, 꽤 오랜 시간이죠. 한 10여 년 전부터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회자됐던 거거든요.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전땅크라고 불렸으니까. 맞아요. 일베 뭐 이런 쪽에서도. 그래서 약간 추앙받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조가 박정희와 이승만을 다시 정치판에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선거 중간에 윤석열 대선 중간에 경상도에 갔을 때 전두환을 언급을 합니다. 일은 잘한 거 아니냐라고. 네. 야 그때부터 사실은 전두환은 낌새가 있었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맡겼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두환을 소환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선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이란 이름이 정치판에 다시 언급이 된다고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약간 놀라웠는데 그거의 3년 후의 결과가 이제 계엄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진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시도가 됐다는 건 그들의 정서가 여전히 계엄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지배될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흐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논란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뭐 취소한 걸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김문수는 그 논란이 되니까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자기는 명단을 확인을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라면 보기도 좀 어려운 게 그 방금 몇 시간 한두 시간 전에 보도가 나온 건데 네네. 김문수가 과거에 그 학살 피해의 아픔이 좀 서려 있는 광주랑 간첩을 연결짓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2018년 9월 인천의 한 교회에서 그 나의 좌익 좌파 탈출기 뭐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뭐야 이게? 내가 감옥 생활을 오래 해봐서 좀 그쪽 사정을 잘 안다. 광주 교도소가 바로 좌익 교도소다. 난파 간첩, 사생적 간첩들이 광주 교도소에 100명 정도 있다. 뭐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완전히 허위로 지금 밝혀진 그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뭐 맞아요. 무장 폭동설 이런 걸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변절을 하면서 역사관도 완전히 그렇게 세워진 거죠. 그거 근데 일부러 그쪽을 더 이제 변절의 그게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일부러 거기에 더 이제 침을 뱉으면서 자기가 이제 이쪽의 진영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냥 망상에 완전 이렇게 쩔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특히 이제 북한군 개입설 같은 건 단순히 어떤 이념적인 어떤 게 아니라 완전한 역사 왜곡 같은 그렇죠. 계속 주장했던 그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도 그쵸. 법적으로 이게 배상을 하게 판결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역사 왜곡을 넘어서 또 이제 그 사자들의 명예를 또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 거라서 상당히 이건 좀 저질적인 발언 같은 거죠. 네. 취소하면서는 뭐라 그랬어요? 뭐 그냥 취소한다 이렇게 공지가 나온 거예요? 네. 문자가 보내졌죠. 문자 공지가 나왔고 이유는 설명은 없고요. 네, 김문수는 이제 나는 이 발표하기 전에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근데 정말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이게 윤어게인 구호를 넘어서 지금 전어게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거는 진짜 전두환 때 사람을 데려온다? 이거는 진짜 가도 너무 같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내란 때문에 계엄령을 다시 한번 이게 그 과거에서 끄집어내온 계엄령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 결국 윤석열 탄핵까지 시킨 건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전어게인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건 거의 뭐 전쟁을 선포하는 셈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진짜. 네, 아무튼 너무 충격적인 인선. 이게 뭐 취소했다고 해도 그 속내는 뻔히 이제 들여다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선대위 인선도 인선인데 지금 국힘이 아주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내부에서 윤석열을 탈당시키냐, 뭐 출당시키냐, 탈당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워낙 정신이 없어서 네, 그 이야기를 좀 홍민철 기자가 해주실까요? 네, 그 출당은 옵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국힘은 뭐 탈당해주지 그러냐, 뭐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이며 출당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고 했고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대선 승리를 위한 관점에서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 당을 위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가만히 안 있었죠. 윤석열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했고요. 네, 다들 그냥 출당 생각은 전혀 없군요. 없는 것 같아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선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선대위 같다. 맞네. 친윤계도 이선 후퇴해라.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도 이정현 상임선대위원장이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어요. 윤석열. 그 이정현 의원이 오늘 몇 가지 요구를 같이 내놨는데 12.3 비상계엄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준석 후보에 대한 화해 이런 조치를 요구를 했어요. 국힘 치고는 안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발언이네요. 네, 뭐 상식적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조치들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조치가 나오니까 네. 반갑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발언을 할 때 분위기가 되게 재밌었다면서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재밌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어요. 저는 봤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이정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요. 보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강한 발언이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째려봐요. 뭐 이러고 왜냐하면 이정현은 한덕수 지분으로 이제 들어온 선대위에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한덕수 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입장을 이제 확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뜻 보면 당의 어떤 흐름으로 보이지만 다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경우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역할 분배일 수 있고 의견이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젊고 좀 개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내세워서 강한 입장을 내게 하고 좀 어른들은 조금 말리는 듯한 걸 하면서 뭔가를 밀고 가려는 이게 우리가 막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야 라는 분위기를 풍기지만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는 느낌이니까 이걸 강하게 밀고 가는 이런 역할 분담론을 배치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깊은 생각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서로 딴 얘기 그냥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역할을 나눌 때는 어떤 거냐면 당이 이런 어떤 의견들이 다양한데 우리는 하나로 모아갈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모아갈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면 그런 걸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어떤 작전 이런 것도 없고 특히 선거 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역할이 나뉘는 것. 그러니까 선거 기간인데 그러니까 의견이 좀 나뉘고 있다? 이거는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당은 이미 약속 대련이 아닌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약속 따위 없어. 왜냐하면 이준석하고 윤석열이 막 싸울 때도 저 약속 대련이다라고 보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싸운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의 주인공은 사실 윤석열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그분이 판단하실 문제다 이런 어쩌고 얘기하지만 윤석열의 입장은 확인되는 건 아닌데? 라는 거죠. 우리 이제 전한길 씨가. 아니, 근데 그분 대체 뭐야? 왜 이제 대변인이 됐어요? 윤석열 거의 대변인처럼. 사랑받는 사람이죠. 윤석열에게 사랑받는 사람. 네, 전혀 탈당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단 나왔고, 확인되는 지금 단독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김문수가 전화 와가지고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윤석열은 필요하면 얘기해라. 라고 했지만 김문수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뭐야. 너무 혼자 멋있는 척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사과하니까 계엄 사과에 대해서 격노했다. 윤석열이. 이런 보도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선대위에 계속 윤 쪽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장판인 거죠.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들은 좀 나가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하는데 김문수는 윤석열 쪽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고 김문수는 그분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러고 있고 저기서 이정현은 센 얘기하고 김용태는 또 센 얘기하고 정작 윤석열은 그럴 생각 없는데 이런 걸로 본다면 이 혼란을 딛고 국민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과연 감동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인정을 할 거냐,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해져요. 설령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탈당을 했으면 일찍 했어야죠. 선거 때 선거를 위해서 탈당을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뭐 반 이재명 승리를 위해 탈당을 한 거라면 반 이재명 승리를 위해서는 계엄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선거 개판인 거죠. 뭐 오늘 오전에 뭐 공지가 됐었어요 기자들한테. 뭐라고요? 김문수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그래서 마이크가 갔는데 긴급 기자회견이랄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엄은 내가 계엄 이런 데서 오래 살아봤는데 계엄이 이제 어찌됐건 잘못한 거다 그런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8대0 탄핵은 공산국가다. 뭐지? 어쩌라는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계엄은 틀렸다. 하지만 8대0은 공산국가다. 그럼 7대1이었으면 만족한다는 얘기인가? 하지만 자기는 7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 보면 그냥 선거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망하는 과정이 윤재욱이 마이크 꺼버렸어. 그렇죠. 김문수 말하고 있는데 마이크 꺼버렸어요. 근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후보가 어차피 주인공이잖아요. 네. 제일 이 중요한 이거 어떻게든 이 사람의 발언을 더 멋있게 막 살려주고 이거 해야지 되는 게 선대위 아닌가?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살려준 거 그렇지. 그거를 안 후보님 여기서 더 하면 죽어요. 살리려고 후보 죽을 것 같아서 이러다가 네. 우리 강경훈 기자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멈춘 것 같다고. 살렸구나 마이크 꺼서. 근데 이게 묘합니다. 어쨌든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막 신내란 말고 구내란까지 끌어들이고 이제 뭐 탈당 가지고 이제 뭔가 만약에 정연한 입장을 내고 그 정연한 입장으로 이제 윤석열이 탈당을 해줬으면 이득이 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것은 탈당이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정리가 좀 되고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분이 판단할 문제다. 그렇다면 당에 내가 충정하는 마음으로 탈당을 하겠다 이러면 약간 뭔가 좀 갖춰졌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개판이 나고 있는 이렇게 우당탕탕탕 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그들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이거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윤석열이 나가는 과정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 태극기 부대들이 가만 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배신자 김문수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지금 이미 권성동은 배신자잖아요. 꺼져가 되잖아요. 그 태극기 분들은 만약에 이게 잘 처리 안 되면 배신자 김문수 유세 쫓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배신자 노래라고 있거든요. 맞아. 배신자. 알바. 그런 거 있어요. 이분들 다 알잖아요. 이게 몇 달 동안 들어서 그래요. 고통스럽네요. 배신자 몇 명 있거든요. 그 노래. 한동훈, 배현진, 이런 사람들이 언급된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김문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인데, 그래서 이 칼을 쓰려면 잘 썼어야 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땐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자 보니까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탈당을 촉구하는 사설을 냈더라고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근데 그게 흐름은 맞죠. 흐름이 맞고. 그러니까 뇌가 좀 아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내에 그 흐름이 형성되는 것도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스텝을 잘 밟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잘 밟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뇌가 없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성을 찾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아마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 이러다 그냥 선거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우리 이 국힘 얘기만 했는데 이재명 후보 어제 유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홍민철 기자?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지금 우리 지금 군해란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네네.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에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요. HMM 본사도 부산으로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부산 해양수도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북극항로입니다.
북극 항로. 네, 북극으로 배를 보내서 이렇게 쭉 가겠다. 이게 이제 해양 수도 발전에 대한 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PD님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에즈 연화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위로 간다는 거예요. 네, 시베리아 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미국이랑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배를 해야 바다로 쏙 해가지고 러시아 북쪽 해를 쭉 타고 간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는 것보다 위쪽으로 가는 게 한 7,000km 정도 줄어든다. 10일 정도 단축된다. 이게 이제 물류 관점에서 보면 꽤 큰 거거든요. 이 기점을 부산으로 삼자. 이런 구상입니다. 네, 아직은 이게 여름철에만 좀 녹아가지고 많이는 안 쓰는데 온난화 때문에 이게 좀 길어지면 경제성을 갖출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 뭐 이런 거고요. 지금은 그냥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LNG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는 아직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항로로 쓰이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머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북극이 이제 많이 녹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것은 기후 온난화의 결과인데 그것이 어쨌든 북극 항로는 열린다.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를 하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 속도를 이걸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녹는다는 건 뭐냐면 쇄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딱딱하게 쫙 깊이 있으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쇄빙을 하면 여기에 배를 띄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녹아서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을 내서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는 2035년을 전망합니다. 2035년이 됐을 때 실제 배가 많이 다닐 가능성이 있다. 10년 후면. 근데 그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일본이 준비에 들어갔고 그러면 북극 항로에서 이제 이 대륙으로 넘어온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요 길에서 어디를 들렸다 갈 거냐. 일본은 이미 준비를 했는데 일본을 들렸다 갈 거냐. 아니면 부산을 들렸다 갈 거냐. 이걸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다라고 한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왜 탈당한 사람 5.18 때 장군을 데리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은 참 재밌게 하는 편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 그 주장에 부처들은 다 모여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빨리빨리 회의도 하고 뭐도 하지 않냐. 그래서 다 모여 있지만 딱 하나를 예외로 하겠다. 해양수산부를 예외로 하겠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다른 부처들도 지방으로 갈 만한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시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행복했던 그죠. 그 얘기를 공직 생활 아니 최근에 안 했었거든요. 어제 꺼내든 건데 10여 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성남시장 시절이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공약 이행률이 제일 높았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냐 그게. 안 될 거를 공약하지 않으면 된다. 네.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공약을 한 게 하나 있다. 그게 이제 분당 판교에 이제 그 도로가 있는데 고속화 도로를 지중화하겠다는 그 공약이래요. 이게 다 내는 공약이었대. 근데 선거에 한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졌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왜 그거를 공약을 안 하냐. 다 공약을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돈이 3천억이 넘게 드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두 번째 선거에 나갈 때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됐지라면서 처음 거짓말을 해봤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말은 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긴 해야겠고 해서 지붕을 덮었대요. 지금 가보면 지붕이 덮여 있는데 한 1,000억 좀 넘게 들었답니다. 1,500억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3,000억 이상 드는 지중화는 하진 않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그때도 얘기를 했대요. 지중화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얘기한 게 그거죠. 윤석열이 산업은행을 여기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았냐 3년 동안. 아니 그 2,000명도 그냥 해버리는 양반이 산업은행 뭐 안 되는 거니까 못한 거다. 그러면 다 여기 계신 분들 산업은행 여기 내려왔으면 좋겠죠? 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라서 저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다 하면서 지킬 수 있는 거 2가지를 딱 꺼내든 거죠. 해수분 여기 보내겠다. 그리고 H&M을 보내겠다. 근데 그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회사인데. 그러게. 가능합니까? 뭐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분율 보면은 산업은행이랑 뭐 기타 등등 공공기관이 다 갖고 있고요. 상당 부분 갖고 있고요. 가능한데. 근데 뭐 이 회사는 뭐 어떤 회사예요? 그 해운 회사예요. 이거 넘어가시는 줄 알았더니 대본을 다시 올려서 이게 이제 앞에 사연은 많은 회사라서 그건 다 생략하고 세계 한 10위 정도 되는 해운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 다 배로 실어 나르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국적 해운사고요. 이게 그 컨테이너선들이랑 뭐 유조선, 그 원유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LNG선 등 한 120척 정도 갖고 있어요. 매출이 한 해 18조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하면 50% 이상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내려보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가능성만 놓고 보면 가능한 구조긴 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동의했다. 그러니까 노조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노동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거다. 근데 노조가 동의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다. 어차피 지분은 정부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분이 뭐 정부가 나서면 이제 결정할 수는 있는데 뭐 아무리 정부 결정해도 노동자들이 반대하면 어려운 건데 노조가 동의를 했으니 이건 가능하지 않겠냐. 이걸 부산에서도 얘기하고 거제도에서도 얘기하고 아니면 초대형 선박회사의 본사가 여기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이 북극항로와 해양수산부와 요 H&M을 묶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프라 구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항구도 늘리고 각종 다른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10년 후에 뭐 많이 뻗어 나갔어요. 얘기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만과 중국하고의 관계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조금 엔터테인먼트도 약간 하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약속? 그러더니 깜짝 협약식을 하겠습니다. 딱 이러고 협약하고 뭐 그런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약속 새끼손가락 거는 게 협약식 깜짝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협약식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딱 나와서 뭐 얘기하고 이제 협약식 맺고 근데 그걸 소개하면서 이제 저희가 깜짝 준비하는 협약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손가락도 들고 갑자기 귀여운 뭐 김문수 이런 것도 한데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도 그 며칠 전에 부산 다녀가시지 않았나요? 13일에 엊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는 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했나요? 대통령이 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제1호 국정과제로 삼겠다. 윤석열 때 실패한 거? 네. 역시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요? 지금 뭐 계획이 없는 분인가 봐요? 공구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분도 정책과 공약 이런 걸 발표하고 다니신다. 그래서 국힘에서 추진했던 뭐 이런 가덕도 신공항이나 부울경 광열척도 원도심 재개발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산항 같은 곳에 이제 그 항만 시설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쭉 발표를 하셨습니다. 부산 이슈 다 갖다 붙여놓고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다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 선거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끝나기 전에 공고미님이 싫어하는 이준석 후보는 부산대 학식을 먹었습니다. 놓쳤어. 부산대 학식 먹었다 끝인가요? 드셨어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거든요. 산업은행은 사실 저는 내려보낼 수 있다고 봐요. 내려보낼 수 있고 노동자들이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 관료들도 반대하고 노동자들도 싫어하고 이게 커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라거나 문제다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제가 있는 정책을 낸 건 아니었어요. 아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는 건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수출입이 많이 있는 곳으로 산업은행을 보내는 것이 이제 비합리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잘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보면 할 수 있는데 이미 이게 굳어진 상황이에요. 대립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했겠죠. 저런 건 손대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영리한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게 뭐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오래된 논쟁이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게 또 이제 필요하긴 한데 접어버린 거거든요. 이재명이 안 돼. 오랫동안 안 하면 안 돼. 그런 면모이긴 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것도 양날의 칼이 있다고 양날이 있다고 보는 편인데, 이재명 그 후보의 어떤 그런 태도가 이제 실제 정치에서는 양날이라고 봐요.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왜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중도 반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얘기를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폐기해버리겠다 얘기는 하진 않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약속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 5년 기간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겠죠.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실용적으로 내가 가능한 거 하겠다 이런 걸 보면 그건 또 장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얘기를 했어요. 부울경 메가시티에 기틀을 해양수산부가 닦도록 하겠다. 얘기를 해서 그 방향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뭐 수출입은행에 가야 된다. 뭐 산업은행 가야 된다. 뭐 공공기관 이전 전국으로 흩어져 나가는 건 여전히 뭐 늘 이슈가 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오늘 1부에서 학식을 먹었다고요? HMM 관련한 발언도 있는데 이것도 소개를 할까요? 이준석.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지? 내가 이준석이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장사를 어떻게 내려보냐? 저는 이준석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 부산대 학식 먹었다 정도로 끝나는 걸로. 그것도 아까워. 1분 1초가 아까워. 네, 알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있다가 저희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휴가를 앞둔 조한무 기자가 네. 막판까지 불태우고 가겠다는 이념으로. 네. 새 정부 탄생을 앞두고 이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일단 제목은 기재부 왕노릇 근절 방안이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네네. 그 선배분들이 좀 얼마나 동의를 하시는지는 다시 여쭤볼게요. 동의 안 하면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겠지. 이재명 후보가 그 기재부 개편 의지를 이제 드러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까지 틀어지어서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실제로 기재부 그 조직을 보면 그 기능이 이제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일단 기획재정이잖아요. 기획재정부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고 경제정책을 총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획 분야에서. 그리고 재정이라는 건 이제 정부 나라 돈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거는 이제 조세 정책으로 하는 거고, 쓰는 거는 이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로 공공기관 관리도 하고 있고, 그 조직도 보면은 실이 3개 있고 국이 11개 있어요. 3개 실이 기획조정실, 세제실, 그다음에 예산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예산실, 예산 권한, 요거를 쥐고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요 문제 의식의 근원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재부는 행정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짜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짜서 그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 기재부가 행정부를 대표한다는 그 예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하고도 나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제 자의식 과잉 아니냐. 얘네가 무슨
행정부 일환인데 마치 경제정책이나 예산 전반을 쥐고 흔들어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번에는 좀 고쳐보자. 네네.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재부가 왕노릇 하고 있다. 네. 이런 인식이 이제 최근에 국민들한테 많이 인식된 거는 문재인 정부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정부가 돈을 좀 풀어가지고 네. 경기 하방 압력을 좀 막아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비토를 놓으니까 이놈들 봐라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 세계가 다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그럴 때인데도 뭔가 태생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가. 뭐지? 그 재난지원금이 있었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그때 이제 기재부가 국무총리랑 여당이랑 두 차례 맞붙었어요. 근데 스코어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한 번 이겨요. 여당을 이겨버리는데 그 처음에 이제 갈등이 불거진 거는 2020년 봄에 이 재난지원금을 주긴 줄 건데 요거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선별로 할 건지 요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민주당 이제 전 국민 지급하자 그러고 네. 기재부는 소득 합의 70%까지만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중재가 안 되다가 그때 이제 정세균 총리가 나서가지고 전 국민한테 일단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는 걸로 해보자 이렇게 중재안을 내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때 계속 그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였는데 계속 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세균 총리가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이제 그 경로했다는 일화가 이제 유명해졌고요. 네, 결국에는 일단 전 국민 지급하고 그 다시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보자 이런 걸로 일단은 정리가 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투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2021년에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제 또 붙어요. 민주당하고 기재부가. 그 핵심은 또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줄 거냐 아니면 선별로 할 거냐. 근데 이때는 소득 하위 88%한테만 지급하기로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의사가 반영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나? 요 장면이 어쨌든 정부 여당은 선출 권력인데 대통령하고 근데 국민의사와 반해서 네. 그 비선출 권력인 기재부가 그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했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기재부가 어찌됐건 공무원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안을 낸 것 이런 걸 자기들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 원래 다른 부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의 예산들도 다 기재부한테 잡혀 있는 거죠. 그건 그렇죠. 예산 자체를 그 기재부가 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안부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 예산 올리는 게 기재부한테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예산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인 힘이 셀 거죠. 수밖에 없군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뭐 부처가 의견을 내는 건 낼 수 있죠. 네가 공무원 따윈데 닥치고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부처나 어떤 위원회나 뭐 어떤 청이나 이런 곳이 전문성이 있고 일정 정도의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독립성이라는 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시키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복지부동이 됩니다. 아무런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그 정부와 여당의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견이 장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많이 냈고 뭐 낼 수는 있죠. 근데 이것으로 결정하겠다. 정책 결정권자, 즉 선출된 정책 결정권자의 결정이 내렸고 그거라면 이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건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뭘 아냐 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네.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설득했어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이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유시민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한테 이제 가서 좀 앓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아 이거 좀 돈을 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막 설명을 막 해서 그런 거냐.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 얘기를 해서 뭐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럼 그런 방향으로 하자. 그러니까 설득하는 문제죠. 정책 결정권자에 대해서 설득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마치 충돌하게 나타났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돼 있고 완전히 다른 어떤 세력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것은 대통령실 생각이야. 뭐 그건 총리의 생각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게 문제였던 거죠. 약간 지금 법원 쪽 법원 검찰 그런 사람들이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약간 네, 비슷한 정서가 있죠. 오만하고 좀 네. 내가 제일 잘 알아. 니들이 뭘 아냐. 내가 제일 잘 알고. 근데 그건 맞죠. 그렇다. 제일 잘 아는 건 맞는데 정책 결정권자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의 문제거든요. 책임지지 않아요. 핵심적으로는 정책 결정권자는 망하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그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 세력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 같으면 여당이 뜯어 말립니다. 우리가 같이 망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래서 굉장히 소란이 많이 나고 복잡해요. 참 느린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누군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굴러가는 거죠. 근데 책임 안 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공무원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기, 물론 이제 자기의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정책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책 결정권자의 입장에 대항하는 것, 이것은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그런 비토 행태랑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의 독립성, 전문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부처들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부처도 이제 눌러버릴 수 있는 거고, 뭐 사례 하나 들면 그 유명한 지역 카페, 그거를 이제 행안부가 2022년도 예산을 1조 4천억 원을 기재부에 신청을 했는데, 요거를 2천억 원으로 줄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라는 거죠. 그게 그 기재부가. 그리고 지역 카페는 그거죠. 그 이재명 후보. 네네네. 예, 그 대표적인 공약이었죠. 성남시장 할 때부터 계속 맞아요.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때 말이 좀 험하게 오갔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그 기재부의 예산권 행사가 너무 난폭하고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의 전횡을 몸소 느꼈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좀 바꿔보자. 이런 의지를 갖고 기재부 개편을 꺼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한테 예산권이 있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정부를 기재부가 대변하고 있다는 거고, 이 헌법을 보면 예산은 정부가 짜고 네. 국회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짜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기재부가 행사를 하고, 국회가 증액을 요구했을 때 요구를 해줄까 말까도 그 기재부가 지금 행사를 해버리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논란의 지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는 예산을 검토하는, 그렇죠. 검토하는 역할, 견제의 역할이지 국회에게 예산권이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제, 예,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가 아니라서 예, 대통령 선출되니까. 근데 의회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니까. 의원내각제면 총리니까 이제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국회가 개입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의 시스템은 국회는 감액은 할 수 있어요.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검토하니까 이건 빼, 이건 줄여, 이건 되지만 이게 더 필요해.
그래서 얼마로 늘릴 거야 이건 없다는 거죠. 그건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르는 건 심사하는 문제고 예산을 늘리는 건 편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짜는 곳이 기재부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막판에 온갖 감액들이 벌어졌잖아요. 특활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늘릴 수는 없어요 국회가. 근데 자를 수는 있으니까 그래? 대통령실 특활비 제로, 검찰 특활비 제로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내란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회가 뭘 늘리려고 해도 늘리지 못해요. 그래서 왜 막판 되면 자기 민원들을 해결하려고 쪽지 써가지고 요거 3억 넣어줘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하냐면 기재부 그 직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엑셀표를 쫙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딱 들어오면 3억 원, 이거 여기서 3억 올리고 여기서 이걸 수십억, 수백억 규모를 그 자리에서 다 정리를 해요. 기가 막히게 엑셀 가지고. 그래서 그걸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한 거죠. 당 대표가 이거 하지 마라. 올해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게 스톱됐어요. 그러니까 증액을 하려면 우리 동네 예산을 몇억 원이라도 증액하려면 그건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힘이 세져요. 기재부가 받아들이냐 마냐. 그러면 우리 동네 그 마을에 뭐 이거 필요해서 이거 5억 원이 필요한데 막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다른 예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뭐뭐입니다. 이러면 걔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증액은. 힘이 셀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그 국회 증액권은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만들 때 국회가 증액을 할 수 있게 하면 포퓰리즘이 난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막아보자.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돼버린 거죠. 국회가 좀 돈을 풀어서 써야 될 텐데도 기재부가 아예 그걸 쥐고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 기재부가 이제 돈을 더 풀지 말지를 쥐고 있는 일종의 수문장 같은 건데 좋은 수문장이면 돈을 써야 될 때 쓰고 뭐 돈을 막아야 될 때 막는 건데 태생적으로 돈을 막아요. 기재부는. 그거를 그 대표하는 개념이 이제 재정 건전성인데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면은 재정 건전성이 망가진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태생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는 정부랑은 계속 부딪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을 좀 하려고 할 때 계속 부딪혔던 거고 반대로 윤석열 정부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돈을 쓰려고 하질 않으니까 원래 걔들은 긴투 재정을 했던. 그러니까 쿵짝이 맞아서 돈을 안 쓰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거 안 쓰는 건 안 쓰는 거지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그렇게 감세를 많이 해줬는데 그런 거는 기재부가 싫어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것도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예산 그 감세는 조세고 예산은 일단 그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논의되는 거는 예산 조직을 대통령 그 실로 옮기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를 좀 드리면 세금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올려요. 그걸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법에 따른 거잖아요. 세율 조정. 세법으로 돼 있기 이게 때문에. 법이잖아요.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세제 개편안이라는 법률안을 이제 정부가 제출을 하고 이게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되죠. 그러면 온갖 법들이 이제 쫙 연말에 이제 등장하는 게 그 중에 세제 개편안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고를 다루는 것은 하나는 돈을 어떻게 걷어들일 거냐,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잖아요. 이 기능이 하나로 돼 있는 거죠. 돈을 걷어들이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경제 정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요 기능까지 3개가 들어 있는 거죠. 기획재정부에. 역사로 본다면 옛날에는 요게 분리돼 있던
시절도 있고요. 요 부처 안에 금융이 들어왔던 적도 있어요. 네, 재정경제원에 금융관리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기획재정부로 합치면서 금융위원회는 나갔어요. 오히려 더 독립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과연 독립된 것일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기획과 재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조세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쓰는 게 하나가 돼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설명한 거는 다 예산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네, 요거죠. 어디에 우선을 해서 쓸 거냐, 요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지금은 기재부에 있고 그 기재부가 다른 부처에 있는 예산까지도 다 컨트롤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정부하고도 싸운다. 그러니까 정부라 하면 총리와 대통령하고도 싸운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싸우니까 총리가 중재를 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기재부가 약간 세력화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실을 대통령실로 옮기자. 대통령 산하 조직으로 옮기자.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이 예산에 대한 권한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요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네. 부처 자율성이 어느 정도까지 침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기재부가 어느 정도의 공룡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여기 두 분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자였죠. 저는 대학생이었다가 기자였다가. 저도 아니죠. 민철 씨는 기자였나요? 네. 그때 기획재정부라는 게 등장했을 때 뉴스를 봤어요? 잘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 합친 거예요. 그 전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라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옛날 사람 되잖아. 맞습니다. 옛날 사람 맞으세요. 옛날 사람 맞습니다. 전두환 그 군부 때 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아니 그때 그걸 겪었잖아요. 뭐요? 전두환 시절을. 전두환 시절은 대통령이었죠. 제 초등학교 때. 그렇지. 그렇지. 박정희도. 박정희 때 태어나셨고. 그렇죠. 깐난쟁이. 옛날 사람. 할아버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재정경제부 과천에 재정경제부가 있을 때 지금 세종으로 내려가기 전에 과천에 재정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국토부 뭐 이런 데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과천 출입이었어요. 그래서 재정경제부 기자실이 제일 크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었고 거기 뭐 통계청 뭐 다 있었는데 그래서 보도자료 보고 그러다가 정권이 딱 바뀌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기획예산처는 거기 없었거든요. 따로 떼져 있어요. 총리실 산하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총리실. 그래서 요게 합쳐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것은 정말 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권력을 휘두르는 애들인데 그때도 못 피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재정경제부 힘이 너무 세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횡포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그 둘끼리 싸우고 막 그럴 때였는데 알력 다툼이 있고 뭐 이럴 때였는데 이 둘을 합쳐 놓으면 정말 초대형 공룡이 등장해서 그 전체 행정부 전체를 완전히 장악해 들어갈 거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걷어들일 건데 그러면 얼마를 써야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지향이 뭐였냐면 작은 정부였어요. 아하. 정부의 역할을 줄인다. 아하. 정부는 요것을 조절 통제만 하면 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하거나 이러진 않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하면서 공룡 부처를 만들어 버린 거죠. 작은 정부인데 공룡 부처야.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등장을 했는데 비판도 많았고 근데 안타깝게 문재인 정부로 가면서 이것은 바뀔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막판으로 오면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인수위가 없는 정부조직법을 바꾸기 힘든 조건에서 대통령이 돼요. 그쵸. 여기에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서 이 모델을 그대로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청와대와 주요 부처들이 다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져 버려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 시민사회 출신도 있고 교수 출신도 있고 다른 부처 출신들도 있어서 여기서 경제 정책들이 논의가 되면 기재부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견제가 되는데 여기가 나중에는 진짜 다 채워져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파고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가면 기재부의 횡포가 더 심해집니다. 그거의 결과물이 뭐냐면 홍남기예요. 대놓고 개겨버리는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게 코로나였고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이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에 비하면 뿌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홍남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면 네가 옷을 벗을 거니? 나는 잘려. 나는 선거 참패야. 이런 거였을 텐데도 개겼죠. 그래서 이때 막판에 보면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수석이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경제정책 비서관의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홍남기. 왜냐면 홍남기는 대통령 국무조정실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의 또 기재부 출신. 이렇게 해서 경제정책 라인 전체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져요. 이게 문제를 아까 그런 식으로 낳게 되고 요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 홍남기라는 인물이 정말 문제적 인간이었는데 기재부는 정권을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가 이 사람 프로필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디 갔냐? 왜 홍남기 얘기를 하냐면 홍남기하고 이 문재인 정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실하고 또 싸운 것 같지만 이재명하고는 정말 설전 어마어마하게 벌여요. 무슨 국회에서 만나서 싸워, 페이스북으로 싸워, 서로 막 기자들이 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냐 뭐 이러고 또 막 얘기하면 또 이재명이 또 뭐라고 쓰면 홍남기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쓰고 막 철없는 소리 뭐 책임 없는 발언이다 막 이러면서 국회에서 뭐 물어보거든요. 뭐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이 난 거야. 이재명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책임 없는 발언인 것 같다. 그럼 철이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아무튼 뭐 망락사그럼 그렇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재명이 빡 돌아가지고 막 반박을 해요. 페이스북에. 그리고 철 좀 들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걸 하고 막. 근데 이제 홍남기란 인물이 이 정도까지 이 목에 피대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정부를 다 거쳐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을 해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에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실 정책보좌관을 합니다. 드디어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로 다시 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돼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사이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경제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으로 올라가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 거죠. 노무현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를 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갑니다. 갑자기? 미래창조과학부 갑자기? 네.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재부 출신의 차관들이 정말 많아요. 기재부 차관이 아니고 국방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과학기술정통부 차관. 왜지?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특성이 없는데. 그쵸? 자기가 예산을 다 다뤄봤잖아요. 검찰하고 비슷한 생각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수사해봤어요. 그냥 비슷한 거죠. 차관이 하는 일이 예산 밖에 없는 건 아닐 정책을 거예요? 다루죠. 정책 핵심 예산이니까. 그러면 그 부처는 그거를 싫어했을까? 좋죠. 좋다기 좋지. 이 차관이 있으니까 돈 얘기 잘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기재부와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그 부처를 장악해 버리는 거죠. 말을 듣게. 그러면 누구한테 더 신경을 쓰겠어요? 기재부 당연히. 기재부에 설설 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뭐 여당 누가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당 원내대표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예산이 좀 어려워서. 예산 하나 따내려고 설설 기는 거죠. 그럼 의원들도 기재부에 설설 기게 돼요. 옛날 검찰하고 비슷하죠. 지금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출신이에요. 조규호. 그렇죠. 그 사람 기재부 출신. 장관이 복지부면은 경제정책이랑 좀 결이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처인데도 가 있어요. 심지어 차관 아니고 장관. 네. 그리고 요 사람이 이제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하다가 정권이 바뀝니다.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이 됩니다. 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다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되죠. 이때쯤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관으로 깔려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갔어? 차관이야.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요? 차관이 경제부총리한테 부총리님이라고도 하겠죠. 근데 밥을 먹으러 갔어. 선배님이라고. 센파이. 이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재부 출신들이 또 하나 가는 곳이 어디냐면 금융권이에요. 금융권으로 엄청 많이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경제 전반을 완전히 장악한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 공룡부처를 만들고 나서는 더 그게 심해진 거예요. 권력으로 권력화돼 있는 상태. 근데 권력화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타났던 게 뭐냐면 정치화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이념적 목표는 하나예요. 재정 건전성.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렇게 추경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특히 이제 여당 후보 같은 경우 이재명은 계속 그 주장을 하거든요. 추경을 좀 늘려야 된다. 홍남기가 미쳤냐? 안 된다. 둘이 막 싸우고 막 계속 싸워요. 만나면 싸워. 막 그러다가 정권이 딱 바뀌어요. 추경 빡. 근데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그게 그 자체로 그 독자적인 어떤 이념으로 인정이 될 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게 오로지 그 독자적으로 그걸 위해서 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게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고관을 틀어지고 야금야금 찔끔찔끔 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쓸 거 아니에요. 막 퍼주는 거랑 그렇게 하는 거랑 이제 미치는 영향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거기서 건의가 또 더 서는 거고 기득권을 좀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도 존재하지만 사실 경제학적인 재정학 이론으로는 그러니까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소극적 역할. 그렇죠. 그런 이론은 있긴 한데 나뉘니까 얘네들은 이념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이념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정권 바뀌든 말든 계속 재정 건전성을 외쳐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분은 재정 건전성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니까 한번 쏴주는 거죠.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념화되는 거랑 다르거든요. 정치화되는 건 또.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선비 같은 인간들이 있어. 그건 죽어도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화가 되면 거길 넘어서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이 바뀔 수 있게 됐고 그걸 우리가 목격했던 게 윤석열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추경이 확 늘어나는. 저건 뭐지? 다들 놀랬잖아요. 돈 없다면서. 아니 네가 며칠 전까지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대통령한테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 진짜. 이게 정치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 기재부가 정치 권력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고 요거에 가장 큰 피해자 아닌 피해자 자기 정책들이 발목이 잡히고 자기의 주장들이 완전히 막혔던 그럼 이재명의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니 뭐 좀 하고 싶었을 텐데 저렇게 발목을 잡나? 네. 그리고 자기가 여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여당 대표 하는 것도 발목을 이렇게 잡는데 대통령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뽀개 먹어야 만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중앙부처의 권력에 대한 거는 성남시장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쵸. 소송 걸었잖아요. 정부가 네, 정부가 소송을 건단 말이죠. 그 3대 무상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시리즈인가 청년 배당 뭐 무상 교복 뭐가 3대 정책이 있거든요. 성남시장이 됐을 때 그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와가요. 위법이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유사한 정책이 중앙정부랑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협의하지 않는 거 문제다 이래가지고 붙어요. 그리고 막 이게 경기도랑도 붙고 남경필이었으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 세워라 내워라 2, 3년 뭐 나 끝나고 나서 하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서로 소가 취하되는 게 언제냐면 정권이 바뀌어서 취하가 돼요. 인정된다. 성남시의 그 정책이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땐 강한 의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물리적으로 찢어놓는 게 힘을 빼는데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실을 떼어내자 이런 거고 뭐 제가 검찰청 잘 모르지만 기소청 떼내자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조직을 쪼개놓으면은 권력화됐던 성격들이 좀 이제 완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재부 개편의 이제 안이고요. 근데 이제 국힘이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무섭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대통령실에 예산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러네. 돈 막 펑펑 써서 그 포퓰리즘 정책을 막 펴내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지금 기재부 개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예산실을 떼어내자는 취지는 대통령 권한을 늘리자는 거는 맞긴 맞죠. 그리고 이제 역으로 말하면은 그러면 대통령이나 뭐 선출 권력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기재부가 막아서 못하는 건 그거는 말이 되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자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견제를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대통령실 예산 부서가 갔을 때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시절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게 다시 나뉘었었던 거잖아요. 나눴었죠. 네, 나눴을 때는 어디 소속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있어요. 기획예산처가 대통령 직속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떼어내서 이제 기재부는 돈을 쓰는 곳이니까 이 재밌는 거예요. 그 다른 부처도 다 돈을 쓰는 곳이에요. 뭐 행안부든 뭐 보건복지부든 국토교통부는 돈을 버나? 아무튼 돈을 버는 건 없잖아요. 정부는 돈을 쓰는 곳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재부라면 기획예산처 약간 독립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받아서 쭉 해서 둘을 하나의 이 총리 밑에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총리실 직속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실로 못 가요.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 직속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견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대통령제의 폐해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될 얘기예요. 이 개편안이 이제 이게 보세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총리를 임명할 테고 바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선거 막판이 됐을 때 이게 쟁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부조직법을 바로 통과시켜야 되니까 뭐 당분간은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지금까지 당했던 걸 생각해 보면 바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 정부의 그 경험을 본다면 이걸 바로 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밀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부 조직은 정권 초에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게 앞으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을 얘기일
거예요. 미리 사전 예고편이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진다. 그래서 총리실 직속으로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대로 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이 상황에서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말을 안 들어요. 총리실 밑으로 가면. 네.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실에 두는 게 이상한 조직들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이버 안보 관련한 요걸 어디서 관장하느냐. 그 대통령실 직속이에요.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산하에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 굳이 그런 것까지 대통령실에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쁜데. 그냥 총리실 밑에 두고 총리실에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 뭐 때문이냐면 국정원 때문이거든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총리실에 가서 그 지시를 받고 지금 뭘 하라는 거냐. 실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라는 거냐 지금.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어디를 가나 하는 일이 똑같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대통령실에 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도 아니고 이게 사이버 안보라는 게 최근에 터진 그거잖아요. SK. 그분들 요새 바빠요. 대통령실 출근할 거 그 사람들은 지금 돌아버릴 것 같다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안 해도 밑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회의는 해야 되잖아요. 요걸 조정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권한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럼 만약에 기획예산처가 대통령의 어떤 직속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면 다른 부처들의 이제 올라오는 것들도 잘 조율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총리실 밑에 있으면 약간 대등해져 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율 능력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었죠. 지금은 실질적 지배를 하는 방식으로 조율 능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예산 올라오면 안 돼. 지역 화폐 작년보다 한 4천억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2천억만 해. 1조를 줄이라고요? 줄여. 이걸 지금 하잖아요. 그게 힘이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힘이 없으면 싸울 거 아닙니까? 니네가 뭔데 예산을 줄이라 말아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은 제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 아니면 또 부처들끼리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다. 대통령실 직속이 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뭐 외국 사례들도 보면 대통령제인 국가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역으로 그럼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렇죠. 있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제어하는 건 사실 의회여야 합니다.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그거를 좀 잘할 수 있게 해보자 하는 게 뭐 제도로 얘기하면 사전 예산 제도라는 게 이제 제시가 돼요 방안으로. 지금은 그 기재부가 국회한테 예산안을 딱 던지면 그거를 이제 9월달에 던져주면은 12월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9월달에 예산안 던져주기 전에 사전 예산 제도 같은 걸 사전 예산안 같은 거를 미리 국회에 주자. 그리고 거기 안에 뭐 기본적인 재정 운영 방향성이라든가 뭐 경제 전망 같은 걸 제시를 해주고 그걸 보고 국회가 좀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기재부가 9월달 맞닥뜨려가지고 그 예산안을 던져줬을 때 막 부랴부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를 사전에 그 기재부랑 국회랑 조금 얘기를 해서 국회가 의견을 좀 낼 수 있게 하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회가 그러면 의견을 줬을 때 그거를 구속력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구속력을 안 주면은 의미 없죠. 지금이랑 똑같이. 그리고 그거를 강제해버리면 그 헌법에 있는 그 증액동의권이 이제 좀 침해되는 소지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면 좀 개헌 이슈도 약간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 시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더 늘어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 취재해보면 알겠지만 9월 달에 바쁘잖아요. 네, 예산안 안 그런가? 경훈 씨? 저는 예산 취재 잘 안 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의원들은 바쁘죠. 바쁘죠. 9월 달.
사업이 9,000개거든요. 세부 사업으로 따지면은 그걸 각 상임위에서 나눠서 한다고 해도 사업이 몇천 개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긴 어렵고 그러니까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업 예산 내 국회의원들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못 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해보자. 의외로 사람들이 국회의원 줄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 줄이면 더 못 봐요.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예산이 얼마죠? 600조? 요 정도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얼마를 보는 거예요? 300명이니까. 한 명이 2조 정도로 보는 건가요? 그죠. 100조? 602조 정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에 세부 사업들을 다 볼 수 있을까? 9,000개라면 한 명이 얼마를 보는 거예요? 300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30개?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살피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갑자기 대법관들 생각나서. 그러니까 그 정도 솔직히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 주장했잖아요. 약간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너는 예산을 다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못 봐요. 그러니까 밑에 보좌관 뭐 연구원들 다 달려들거든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예산 통과를 12월 전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보통 그 계획은 아니거든요. 한 달 반 만인가 2달 만 이걸 다 보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할 거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돼요. 300명으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 예산을 살펴보는 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예산에 대한 견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막, 와, 이게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이런 거 많아요. 그쵸. 근데 국회의원들도 나중에 막, 뭐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줄줄줄줄 수천억씩 세는 것들은 못 잡고, 이제 정책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동네 이제 요거 꽂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쪽수가 늘면 이게 가능해지고 쪽수가 늘리지 않다 하더라도 좀 시간을 늘리면 세부적인 건 나중에 온다는 거지. 대충 5천에서 7천조 아니 7천조 5천에서 700억 사이잖아. 뭐 요런 정도로 온다 하면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뭐 이 정도 바운더리가 맞냐 요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도 아마 이 숫자로는 어려울 겁니다. 다 보려면.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좀 더 늘리자 하면 이게 반발하는 분들이 네, 많은. 뭐 근데 뭐 그렇다 그게 어려우면 일단 요 시간이라도 좀 늘리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국회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각 부처가 있잖아요. 네네네. 자기 사업을 하는 그 주체니까. 근데 지금은 그 뭐 국토부나 뭐 복지부나 이런 각 부처가 기재부한테 개별 사업에 예산을 얼마로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 신청을 하고 기재부가 검토해서 그거를 깎던지 뭐 늘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부처가 기재부에 매달리는 거고 거기서 차관이 다 기재부 출신이고 칼질이 네. 예산 칼질이 다 벌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이제 매년 그 예산안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부처가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얼마로 깎았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푹푹 줄어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안만 봐도 영구임대주택 예산 국토부가 566억 요구했는데 135억 이상 깎았고 뭐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이런 거 복지부가 요청했는데 반토막 내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부처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바꿔보자. 그 이 방안으로 제시되는 거는 그 기재부가 예산을 큰 틀에서만 짜주고 그 각 부처에 그 안에서는 각 부처가 좀 조율할 수 있게 하자. 어떤 사업을 얼마로 할 건지. 지금은 기재부가 세부 사업 하나하나를 다 손을 봐버리니까 부처 자율성이 없는 건데 그냥 총액 정도만 기재부가 정해주면 그 안에서의 자율성은 그 각 부처에서 좀 갖고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어려운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예요. 총액을 배분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하자 부처가. 네네. 근데 요거랑 같이 얘기되는 게 총액을 그럼 배분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분야별로. 그때 국민 수기 과정을 거치자. 그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게 국민 수기를 어떻게 해? 그게 말이 좋아서 수기 민주주의고 어떻게 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할 때 그 시민대표단 500명이 관련 내용 다 공부해서 토론해가지고 결론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예산 관련해서 정례화를 해놓고 매년 그렇게 수기를 거치면 못할 거 없다. 그런 거고 그 실제로 제가 요 사안을 잘은 모르지만 국민연금에서 이제 논의된 안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쨌든 그 노후에 그 소득 보장을 좀 해주자 이런 취지니까 조금 더 내고 좀 더 받자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정부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 수기 민주주의를 거쳤을 때 그 안을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강제성을 부여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아이디어는 많은데 세부적으로 갔을 때 요거를 실효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그 정부의 권한을 보장해 줄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앞으로 좀 더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런 비슷한 건데 국민 수기 과정 이것도 좋고 이건 이제 강제성 이런 걸 부여하는 방법이 약간 좀 애매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냥 아예 위원회 같은 걸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 시민사회 쪽 나라 살림 연구소라든지 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데 전문가들이 민찬현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그쪽 분들은 진짜 전문가들 많잖아요. 이제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렇죠. 그런 평가들이 좀 약간 실제 편성하고 이런데 반영될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이 와서 하면 좀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 보통 그런 걸 대통령 직속으로 두긴 하죠. 그렇죠. 위원회 형식으로. 네, 그러면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뒀을 때 대통령 직속에서 견제하는 기구를 다시 둘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나올 때 내부 이 안에서 이 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하도록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힘이 이제 제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산안이 이제 사전 예산으로 나오든 본 예산이 나오든 이제 국회로 넘어왔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민주주의적 그러니까 선출 권력에 의한 제어이기 때문에 이런 제어들은 뭐 있겠죠. 너무 좋은데 방안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 기재부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공룡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걸 좀 손보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파트 제목을 그냥 제 대본에는 기재부 개편이 맞는 특효약은 아니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기재부가 정치 권력화돼서 정부 여당 말 안 듣고 각 부처 의견 무시하면서 예산 칼질하고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 예산실을 쪼개서 대통령실로 옮기고 사전 예산제도 도입해가지고 국회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뭐 그 각 부처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분위기는 선배분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재부가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펑크를 계속 내고 그게 이제 법인세를 깎아서 세수가 줄어든 효과가 이제 많았던 거고 그러면서도 예산을 안 쓰고 어제 KDI 그 보고서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0.8% 지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안들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조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왔던 안들이 다 그 완결이 됐다. 된 상태에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김문수 그 후보의 김문수는 안 바꿀 거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10대 공약 중 1번이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그 세부 공약 보면 법인세 완화예요. 그리고 중산층 지원 공약 받는데 상속세, 부동산세, 금융세 완화거든요. 윤석열 시즌 2인데 기재부 개편된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아질까? 만약에 기획예산처가 대통령실에 있다. 그러면 근데 대통령이 김문수야. 그러면은 뭐 효과가 있나? 돈 쓰지 마면 안 쓰는 거고. 사전 예산제도 도입해가지고 국회가 뭐 9월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국회가 의견을 냈다. 그거 들을까? 안 듣고 그냥 무시하지 않을까? 김문수 대통령 가정한 거는 좀 너무 나갔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게 현실성 있는 전망을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대통령 후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진영의 20일 후에 나타날 혹시나, 걸 가지고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자유시장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 정책 상황에서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뭐 차기든 차차기든 차차차기든 됐을 때 이런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정책들이 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의 문제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중 1번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인데 법인세 완화예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랑 다른 거는 그 복지 정책을 많이 펴겠다. 서민 지원 정책도 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하고 뭐 채무 탕감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을 깎아주면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기재부 개편으로 될 건가? 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 권력을 잘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사람을 제일 잘 뽑아야지 그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그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 정권이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뭐 세금도 깎아주고 돈도 많이 쓴다 그러면 좋긴 좋은데 그게 현실 가능한 건가? 그럼 국민들이 계속 보고 목소리를 내고 그거를 국회에서도 좀 인식을 해가지고 좀 정부의 얘기도 하고 이런 구조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 좀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조금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훌륭한 기자님이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주의자. 법인세 인하 반대를 하면 사회주의까지 가야 돼? 아씨, 대한민국 어렵다. 그러니까 그 조세랑 그 예산이랑 잘 조율을 해서 가야 되고 그거를 대통령 뽑아놓고 맡겨둘 수는 없는 거고 국민들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법인세는 올려야지. 법인세 강화해야지. 보통은 이제 뭐 예전 정도 수준으로 일단 돌려놓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많이 깎았으니까. 윤석열 그렇죠. 전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맞지 않냐. 뭐 이게 보통 얘기죠. 사실은 근데 더 가야지. 그렇죠. 사실은 보통 사회주의 말고 보통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글로벌 정도에 맞추는 게 좋지 않냐. 뭐 한국이 좀 낮은 편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그건 좀 해내야 될 것 같고 지금 논의가 되는 건 사실 닥쳐올 2, 3년 혹은 1, 2년 올해 당장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맞닥뜨릴 거는 올해거든요. 올해 진짜 1%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는 건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가 아마 이제 곧바로 그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세제를 좀 다시 정상화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럴 텐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재정 운용을 그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논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논의에서는 그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지금 저 말을 듣지 않는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온갖 데 가서 차관까지 하고 장관까지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퇴사하면 금융기관 가고 최상목이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최상목이
박근혜 정부 때 차관이었나? 그랬죠. 경제수석도 했었던 거. 수석실에 있었나? 수석실에 있어. 그러니까 NH 갔다가 NH 은행인가 어디에 갔다가 어디 학교 총장으로 갔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퇴직하잖아요. 은행들로 모셔가요. 기재부의 지금 위용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선배님 이걸로 모여졌는 그 힘 때문에 감히 대통령이 죽어도 이것만은 해야겠다고 하는 것까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어쨌든 지금은 네. 중요한 개혁이겠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법개혁도 선거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검찰개혁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너무 바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개혁이긴 합니다. 어떻게요? 정부조직법 내면 되니까요. 그렇죠. 법안도 그러면 본에서 있고. 땅땅땅 치면 되고 땅땅땅 치면 거부권 없으니까 바로 시행해서 바로 총리 지명하고 총리 지명하면 이제 새로운 기획예산처 장관은 누가 하고 누가 이거를 제청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달 내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빨라요. 근데 사회적 논의는 지금 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기재부를 지금 갑자기 저렇게 쪼개는 거야? 라는 굳이 이런 컨텐츠들을 만든 이유가 그럼 좀 찾아보고 한 30분 돌려보기로 빨리 감기로 하면 한 30-40분이면 보시니까 보시고 그런 의미가 있겠군. 뭐 이런 정도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는 몇 개 더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 있으면 이 기재부 개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거의 지금 예고편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 콜콜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휴가를 떠나시는 주한모 기자가 할 말 있을까요?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이프가 너무 설레해가지고 지금 이제 와이프는 애기 방에서 자고 와이프가 배려를 해줘서 저는 안방에서 혼자 자거든요. 왜냐면 애기가 깼을 때 제가 안 깨도 되게. 근데 이제 와이프가 신나가지고 거실에서 셋이 자자. 착하다. 그러면 너무 이제 너가 아이를 담당해가 아니라 같이 자자 이러네. 나는 반전이야. 야, 네가 애랑 같이 자. 나는 안방에서 잔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셋이 같이 자면 너무 좋겠다. 저도 너무 화목한 기대되고. 집이다. 잘 하고 와서 또 파이팅 있게 또 이제 준비해서 또 하겠습니다. 네, 돌아올 때도 즐거운 모습이길 바라며. 갑자기 육아 정책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 날아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